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남자가 미국을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던 관세가 동맹국을 적의 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100년간 쌓아온 패권이 단 4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 이 단순한 슬로건이 어떻게 미국 고립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트럼프가 휘두른 관세라는 칼이 왜 미국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됐을까요? 캐나다는 중국과 손을 잡았고 유럽은 인도와 동침했습니다. 영국은 런던 한복판에 중국 대사관 건립을 허락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딜의 달인이라 부르던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오늘 그 몰락의 서막부터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의 역사를 함께 보시죠.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우방국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카니는 전직 영란은행 총재이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국제금융계의 거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지방정부 수장 취급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 관세. 유례없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경제전쟁 선포였습니다. 캐나다 경제의 75%가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굴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불공정하게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수십 년간 안보를 함께해온 나토 동맹국이었습니다. 양국 간 공급망은 마치 하나의 경제처럼 긴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토록 강경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가 아니라 정치적 쇼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내 지지층에게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퍼포먼스의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충격에 빠졌고 분노했습니다. 100년 우방이 하루아침에 적국 취급을 받는 상황.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번져나갑니다.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유럽연합 EU의 25% 관세가 떨어졌습니다.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가죽제품, 유럽이 자랑하는 모든 것에 징벌적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나토의 맹주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도운 형제국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는 내목했습니다. 동맹?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다.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나라들에게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입니다. 덴마크는 미국의 오랜 나토 동맹국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를 방해하는 나라에는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나 볼 법한 행태였습니다. 동맹국의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 안 팔면 관세로 때리겠다. 외교적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옥종이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라.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죽는다. 이것이 새로운 미국 외교의 본질이었습니다. 동맹은 더 이상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미국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에 맞서 새로운 길을 찾을까? 그리고 유럽은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이
역설적으로 유럽에게 새로운 용기를 줬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다. 그 첫 번째 행선지는 뜻밖에도 인도였습니다. 19년,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EU와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시작된 것이 200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무엇이 19년간 묶여있던 협상을 단숨에 풀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인도였습니다. 인구 14억 명, 세계 최대의 젊은 소비 시장, 연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률. 유럽이 갈망하던 미국의 대안이 거기 있었습니다. EU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인도산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인도 IT 인력의 유럽 진출 문턱을 낮췄습니다. 인도는 유럽산 와인과 치즈, 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양측 모두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 협정의 규모를 보시죠. EU 인구 4억 5천만 명, 인도 인구 14억 명, 합치면 약 20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는 셈입니다. GDP를 합치면 미국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관세로 세계를 굴복시키겠다고 나서는 동안 그 바깥에서 거대한 경제 블록이 탄생한 겁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가장 먼저 환호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막히면 인도 시장으로 가면 됩니다. 인도의 중산층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 유럽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프랑스 와인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인이 안 마셔주면 14억 인도인에게 팔면 됩니다. 물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관료주의, 복잡한 규제, 인프라 부족. 하지만 유럽 기업들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불완전한 시장이라도 미국의 횡포보다는 낫다.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유럽과 인도가 손잡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거대 시장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더 멀리 남미와 아시아였습니다. 30년, 인도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EU와 남미 공동시장, 멜코수르의 FTA 협상은 1995년에 시작됐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의 경제대국들이 모인 이 시장은 매력적이었지만 협상은 끝없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유럽의 우려, 남미의 농업 보조금 문제, 자동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왜 갑자기? 다시 답은 트럼프입니다. 미국이 보호주의로 빗장을 걸자 EU는 다른 곳에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30년간 미뤄왔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완벽한 협정을 기다리다 미국에 종속되느니 불완전하더라도 새 시장을 확보하자. 메르코수르의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약 2억 7천만 명, GDP 약 2조 5천억 달러. 여기에 EU가 더해지면 7억 명이 넘는 초대형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합니다. 남미의 농산물과 광물이 유럽으로, 유럽의 자동차와 기계가 남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외치며 중국 견제에만 몰두하는 동안 유럽은 조용히 이 나라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심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 트럼프가 디커플링을 외칠 때 유럽은 리커플링을 선택한 겁니다. 다만 그 상대가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와 남미였을 뿐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은 그 흐름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뉴스는 바다 건너 런던에서 터졌습니다. 2025년 영국 정부가 전격 발표를 냈습니다. 중국 대사관 신축을 승인한다. 위치는 런던 타워브리지 인근 영국의 심장부입니다. 8년간 표류하던 계획이 갑자기 승인된 겁니다. 이 대사관은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이 영국 한복판에 거대한 외교 거점을 세우게 된 것이죠. 영국 내 반대 여론은 거셌습니다. 안보 위협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 정부는 승인을 밀어붙였을까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마저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선택지가 좁아진 영국은 중국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투자, 중국의 시장, 중국의 관광객, 미국이 주는 것보다 중국이 주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안보보다 경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영국은 Five Eyes의 핵심 멤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눈과 귀의 동맹이죠. 그런 영국이 중국의 문을 활짝 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대응은 씁쓸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대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식 발언은 아니었지만 영국 외교가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더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열린 평화위원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미국은 빈 의자를 남겼습니다. 유럽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함께하는 동맹이 아니라 이용하는 동맹이었다는 것에. 그리고 그 깨달음은 더 과감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반격마저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이 인도와 영국이 중국과 동맹국들이 하나둘 미국 없는 세계를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이 인도와 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는 것과 다름없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합니다. 유럽이 인도와 교역하면 인도 경제가 커지고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더 사게 되고 결국 러시아 전쟁 자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궤변이었습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국도 인도와 교역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죠. 중국 견제를 위해서요. 같은 인도인데 유럽이 손잡으면 러시아 지원이고 미국이 손잡으면 전략적 파트너십인 겁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유럽 기업들에게 경고가 날아갔습니다. 인도와 거래하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2차 제재, 즉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럽 기업들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인도 문을 열면 된다. 대안이 생긴 유럽은 담대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분석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유럽과 인도는 양자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유로와 루피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여러 나라와 하고 있는 것처럼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잃어가고 달러의 지위는 위협받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로 옆 북쪽에서요. 미국의 51번째 주. 트럼프의 모욕을 들은 캐나다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놀랍게도 중국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025년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와 악수하는 그의 사진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캐나다는 화웨이를 퇴출시킨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런 캐나다가 중국과 손을 잡은 겁니다. 카니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부속품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존중을 찾겠다. 그는 중견국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견국들이 함께 뭉쳐 목소리를 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 뒤따랐습니다. 캐나다는 중국과의 히토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첨단 무기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미국이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데 바로 옆 캐나다가 중국과 히토류 협력을 한다? 미국의 전략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USMCA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의 100% 관세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캐나다 기업들은 이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아이러니가 넘쳤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책이 오히려 동맹국들을 중국의 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캐나다, 영국, 유럽 모두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00년 동맹의 균열. 트럼프가 원한 것은 강한 미국이었지만 만들어진 것은 외로운 미국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캐나다는 중국과 손잡았습니다. 유럽은 인도, 남미, 아시아와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영국은 런던 한복판에 중국 대사관을 허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 없는 세계를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 패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가 자국 통화로 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달러를 배제한 결제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달러가 곧 권력이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관세 때문에 해외 시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품 가격이 올라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팍스 아메리카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극화 체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여러 세력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미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강한 미국을 외치며 동맹을 협박했지만 결과는 외로운 미국이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미국 우선이 정말 미국을 우선시한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의 행위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의 판은 뒤집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오래된 동맹이 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변해버린 세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고립시켰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